네, 안녕하세요. 잡설TV 교육 채널의 이경화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공교육의 대변인, 네, 김주현입니다. 네, 차교육의 반아가. 네, 안녕하세요. 지식팩토리 윤원을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 약간 중3 학생들, 중학생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흔히들 고입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도 고입이 있어, 뭐 일반고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작년에 입시 결과, 대입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다시 또 약간 핫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자사고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제 고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입의 첫 스타트를 끊는 시작을 알리는 영재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영재학교에 합격하려면 무시무시한 소리가 영재학교에 합격하려면 저렇게 힘들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저런 걸 보고 네. 이 물이랑 뭐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영재학교에 합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재학교는 주변에 준비하는 학생들 되게 많죠. 네. 네. 대체 몇 학년부터 할까요? 주변에서 보내신 분들이나 하게 되면 거의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는 스타트. 4학년면 늦죠. 늦어요? 3학년부터 시작하시죠. 3학년부터? 초3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고 네. 우리는 학원- 이미 늦었군요. 아니 학원마다 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주로 그렇게 시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빡세게 많이 시키세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보냈을 때 아니 초3짜리를 갖다가 학원에 집어넣고 1시부터 10시까지 집에를 안 보내고 이제 풀 때까지 하나 가방 끌고 다니는 애들. 뭐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말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과연 3학년, 4학년 때부터 하는데 영재학교하고 일반고하고 차이가 뭐냐 그걸 모르고 일단 영재학교 우리 영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이름이 되게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사고 이런 것보다 영재학교 딱 이러면 되게 천재들만 있을 거예요. 맞아. 들어가면 애들이 다 딱 앉아서 수학 딱 보면서 답은 이거 막 이럴 것 같고 네, 근데 딱- 생각보다 찐따 같은 애들이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우리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네. 차이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제도적으로 볼 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 소속이죠. 네, 그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영재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속 자체가 과기정통부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하고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고와 이제 영재학교의 차이. 과고 같은 경우에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등급에 따른 그런 어떤 점수가 나오죠. 나오는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A, B, C, D 학점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교 학점제를 거기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심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부설 한과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과형 그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교수님들한테 직접 수업을 듣는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행 중에 선행이죠. 선행 오브 더 선행이 이제 한과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반고에서 바라보실 때 영재학교하고 차이는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더 낫다. 낫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잔인한 질문인가? 너무 그쵸? 표정에서 이미 답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영재- 많다. 일반고에서 보면 영재 학교는 일단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입결 자체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넘어설 수는 없는데 근데 영재 학교는 쉽게 벽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일반고는 솔직히 그게 좀 적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이 적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애들한테는 좋은 게 일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선생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버크만 진단을 갖다 영재 검사 그 영재학교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애들이 활동이 떨어져요. 움직이기 싫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버크만을 했을 때 과학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과학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지적 호기심. 얼마나 자기가 궁금해하는 걸 딱 봤을 때 파고드는 역량이 있느냐. 심지어는 내일 모레 내신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꽂혔다.
그거 해야죠. 그러면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싶어서 못 참겠어. 내신이고 나발이고 내가 점수가 어떻게 나오건 말건 난 이걸 해야 돼. 이런 욕구가 상당히 좀 강한 애들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머리 쓰는 건 좋아하는데 몸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의 어떤 그 과학적 지적 호기심의 역량 자체가 좀 집중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게 잘 안 되는 경우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몇 박 며칠 고 프로젝트 하나에 딱 몰려가지고 쫙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막 이제 퍼져 있고, 약간 이런 부분이 꽤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생각보다 올빼미형이 많습니다. 그죠. 일반고의 장점은 성실성. 그쵸. 나오네요. 아기자기함이 참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 협업 과정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뭔가 그 미완성인 것들을 완성해 가는 과정의 맛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일반고가 아닐까. 그죠? 자, 수습됐나요? 네네. 아니 막 그렇게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 공대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의 공대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그런 딱딱함은 좀 있지 않을까. 엄청 잘 놀아요. 그 한과형 같은 경우에 공대 애들도 잘 놀긴 해요. 그렇죠. 자율성과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정이 좀 메말라 있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왜 뭐 연애하는 여학생들이 공대 뭐 남자친구에 대한 썰들을 막 풀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약간 그런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뭐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함보다는 기능성에 좀 주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네. 우리 아이가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뛰어나고 얘가 뭔가 꽂히면 내일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빠진다. 이러면 영재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게임은 아니에요. 게임은 아니에요. 게임 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재학교하고 일반고는 일단은 소속 기관이 다르고 적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도 유일하게 영재학교만 안전지대로 불리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있고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영재학교는 학점제,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모든 성적이 나오고 일반고는 그냥 교육부에서 정한 거,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일반고는 교육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위주로 해서 약간 덧붙이는 형식이라면 여기는 심화 오브 더 심화 일반고 영재고인가요? 아니 그냥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 확인받으려고요. 말씀하신 건 제가 정리를 잘했는지 일단 뭐 명칭 자체에서 딱 보이듯이 일반고는 고등학교지만 영재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영재 학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차이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대체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느냐이거든요. 그래서 입학 전형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영재학교 입학 전형은 총 3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심사, 2단계는 영재성 검사, 세 번째는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작년하고 재작년이었나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못하고 그냥 당일로 가서 하고 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일정들을 좀 쭉 보니까 캠프를 하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각자 원하는 자기소개서, 뭐 관찰 소견서, 수학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관찰 소견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썰로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차로 걸러지면 각 학교에 따라서 뭐 1.5배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시에 올해는 7월 10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월 10일에 영재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가서 열심히 시험을 푸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은 그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가서 연습하고 3학년 때 제대로 한다. 그래서 2학년 때 도시락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2단계를 하고 2단계에서 합격을 하면 그 다음 3단계 캠프를 해서 창의성 검사, 뭐 이름은 다 달라요. 학교마다 영재성 캠프라는 이름도 있고 영재성 다면 평가도 있고 과학성 캠프도 있고 뭐 창의 융합 역량 평가도 있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요. 최종 선발이 아니라
일단 합격자 예정자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네.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바뀐 것 같거든요. 네. 예정자로 발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12월 달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는 학교에서 내는 과제를 열심히 수행한 아이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충실한 아이들. 왜냐면 영재학교 하고 네. 나면 애들이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간 보는 거죠. 간 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제 추가로 보실 때 영재성 검사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해요. 네. 영재성 검사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제가 이제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거든요. 네. 저는 한 번씩 영재학교 풀어봐요. 분석까지? 저 고등학교 때 사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나갔던 또 것까지 시작됐어. 어떻게 저 뒤로 빠질게요. 수학 얘기하시면. 네. 그 문제들을 좀 보면은 확실히 일반적인 중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공식에 딱 얽매여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좀 풀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의 느낌들이 확 들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중학생들에 대한 그 예전에는 또 국가에서 이제 학업 수준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 문제 제가 수학 문제 보면은요, 이 펜을 들면 안 돼요. 눈으로 풀어야 눈으로 된다?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영재성 검사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펜을 잡아야 되겠다. 이 느낌은 있어요. 그 느낌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딱 형식에 얽매여져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을 봤을 때 충분히 중학교 과정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이걸 쉽게 풀 수 있다,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수능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그 예전에 이제 창의 수학, 뭐 네. 약간 창의 수학, 뭐 사고력 수학 이게 했던 게 사실은 영재학교 입학 전형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요? 일단 그거는 마케팅 용어고요. 마케팅 쪽에서 네. 그런 쪽과 일을 하다 왜 보니 그게 아니라 마케팅 용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치, 새로운 그건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영재성 검사, KM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강의를 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애들 뭐 수학 가르치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이 완전 차이가 나야지. 가르치는 방식은 그대로 하고 애들 달달 외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타이틀만 바꿔서 한다? 문제 난이도만 올린다? 이거는 별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짝 생각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사각형 여러 개 있는 표를 갖다 놓고 표에 한 지점을 한 3개, 4개 정도 찍어요. 찍어 놓고 나서 A 구간에서 마지막 뭐 한 G 구간까지 요 점을 하나씩만 밟고 지나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런 거 있어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 이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자체는 뭐냐면은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마지막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걸 갖다가 일일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해서 곱해줘야지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먼저 찾아야지 잘 푸는 거지, 뭐 계산을 갖다 빨리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더 문제를 접근할 때 문제 해결 능력 자체에 주력을 하는 애들이 확실히 경쟁력 있게 잘 풀 거고요. 단순하게 학원에서 문제 갖다 놓고 풀 때까지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뭐 공식처럼 이걸 암기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유형의 어떤 문제를 풀리게 해서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외우게 한다, 이거는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어떻게 푸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걸 학부모님들이 캐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좀 대표님하고의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학습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수학적인 것들이 선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조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도 황유관 통계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많이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 창의성 검사라는 게 과연 그런 뭔가 그 창의력만을 판단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기본적으로는 해야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걸 갖다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어릴 때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막 뭐 창의 수학 해가지고 막 그 네. 재미있는 네. 퀴즈 같은 네. 형태의 네. 그거 재미있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풀다 보면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렇게 네. 돼서 그런 패턴에 익숙하게 되면 이것도 또 마냥 그 기계처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측정하는 평가일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영재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네,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어쨌든 창의성 검사, 영재성 검사라는 말이 어쨌든 길러지든 연습이 됐던 어쨌든 문제에서 있었다면 작년 시험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중학교 그 범위, 네. 교과 범위를 벗어나지 그쵸. 못하게 하면서부터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과연 중학교 범위 안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낼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그런 능력이 되실까? 아무리 영재학교라도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수능이 그랬잖아요. 수능이 이제 범위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범위가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쵸. 문제가 지저분해지는 아까 얘기한 이제 너무 뻔한데 네.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죠. 계산 잘하는 애가 들어가는 네. 위너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영재학교 선생님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100% 사교인 이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성 검사를 영재를 걸러내기 위해서 치는 시험인데 이게 이제 사교육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이제 영재학교를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학생 자체도 뭐 엄마가 시키니까 그쵸. 열심히 수학과학을 했고 말 잘 듣는 학생이니까 가긴 갔는데 막상 진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도 불행하고 학생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얘가 학교 행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성취도도 안 좋고 이러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거고 학생 입장에서도 아 이거 뭐 재미없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학교 분위기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공대스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치. 공대스러운 행동을 너무 하는 힘들지.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수성 충만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표현 방식에 상처를 입거나 또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영재성 검사에 대한 내용 플러스뿐만 아니라 그 영재성이 없는데 사교육으로 점철된 애들을 어떻게 걸러낼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따 뒤에서 네.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